루킨의 세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필요가 없어요. 오도가 실제로 낮아지면 지구는 어떤 현상을 겪을까요? 뼈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주 밖으로 몸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인간 컴퓨터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은요, 특별히 서로 다른 시선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두 분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은미 교수,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지웅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을 이렇게 함께 모신 김에 조금 특별한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봉 전부터 예고편 조회수만 4억 뷰를 돌파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지난 3월 18일 개봉한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SF 대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 영화 속의 과학적 설정들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기다렸던 영화였고요. 전 소설부터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소설도 보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우리나라에 출간된 4가지 에디션이 다 있습니다. 계속 표지를 바꾸면서 출판사가 책을 계속 냈는데 그때마다 사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때마다 성실하게 이제 책을 구입을 했고요. 제가 또 오늘 설명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 그 주인공과 또 만나는 외계인의 장난감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면 이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화 안 보셨죠? 네, 전 아직 못 교수님. 봤습니다. 저기 나온 외계인이 저렇게 생겼어요. 외계인이 여기 로봇 같네요. 약간 돌멩이처럼 돌멩이처럼. 네, 생겼습니다. 오. 근데 이게 아. 아직 안 보셔서 어디까지 제가 스포일러를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드네요. 영화 마션의 작가예요.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 과학적 고증이 굉장히 치밀하기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웅비 교수님이 많이 짚어주실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양자역학 관련이라든지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최은미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알고 보면 훨씬 재밌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SF 즐겨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SF 워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우주가 묻어 있기만 하면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아서 분노할 때도 있고 너무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원작도 그렇고 또 영화도 그렇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그럼 SF 영화 이렇게 볼 때 네. 아까 속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과학적으로 저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좀 따져가면서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쭉 흘려가면서 보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SF를 즐길 때 그게 현실 세계 과학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관람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스타워즈 볼 때 빛이 어떻게 딱딱하게 칼처럼 챙챙챙 부딪힐 수 있냐 이거를 따지면 사실 작품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진 않고 대신 제가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네. 작품에서 묘사하는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게 과연 올바른 묘사인가 아닌가 이게 조금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네.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한다거나 뭔가 막 그냥 눈물로 대충 그 상황을 모면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내 주변에 저런 따뜻한 과학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최은미 교수님은 어떠세요? SF 같은 거 보실 때 소설이라든지 네. 영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게 약간 실시간으로 네. 저건 이상한데라는 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아. 생각은 하는데 그걸로 이제 작품을 평가하지는 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떠오르기는 해요. 저건 아닌데. 그럼 몰입에 좀 방해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몰입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서사가 이제 그쵸. 몰입의 대상이라서 몰입하는 데는 크게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서사들을 좀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헤일 메리. 헤일 메리가 스포츠에서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그 간절한 롱패스? 네. 미식 축구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미식 축구에서 이제 마지막에 점수가 이제 뒤처지고 있을 때 그 지고 있던 팀에서 할 수 있는 약간 버저비터 같은 전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있는 힘껏 공을 던져서 한 번에 뭐 5점, 6점까지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고요. 이 헤일 메리가 아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 밈처럼 표현을 하면 일종의 최후에 던지는 기도 메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신에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일격
이렇게 해서 역전을 노린다 이런 뜻인데 네. 이번 작품에서 헤일메리라는 이름을 썼던 이유도 지구가 멸종당할 수 있는 마지막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최후의 프로젝트 이런 뜻입니다. 그 최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주선을 보내는 우주선이 공이네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네. 지은규 교수님, 네.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스토리는 별의 팬데믹입니다. 이제 갑자기 태양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지구의 기후가 막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태양이 점점 빛을 잃어가지를 보니까 태양에서 금성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적외선 선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탐사 로봇을 보내서 보니까 거기에 우주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미생물이 태양빛을 자꾸 갉아먹어서 태양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그 별빛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태양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거의 모든 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별만 멀쩡하게 빛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미생물에 감염된 별들이 다 빛을 잃고 있는데 왜 저 별은 멀쩡하지? 슈퍼 면역자 별이다. 그렇죠. 저기에 백신이 있겠다. 그래서 그 백신을 찾으러 주인공을 떠나보내는 게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팬데믹에는 어쨌든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미생물이 그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에다가 이제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할 때 그 파지를 붙여서 이제 작품 속에서는 주인공이 아스트로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테리오파지는 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그게 아마 그 실험실에서 미생물 배양할 때 실험관 같은 데다가 이제 먹이를 넣어주고 네. 박테리아들을 이제 자라게 할 때 네. 배양할 때 하는 그거를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트로파지라는 걸 그냥 직역하면 별을 먹는 존재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먹어서 100% 또 이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교수님, 빛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이제 예를 볼 수 없지만 뭐 네. 이론적으로 안 될 건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장을 했다가 다시 방출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효율이 100%. 네.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면 에너지 본인이 손실이 잘할 없어요. 때는 안 쓰나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어쨌든 미생물이 자라고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계속 번식을 할 텐데 그럼 번식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소비를 해야 될 거라서 네. 아마 그 부분 빼고 방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워낙 크기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작은 질량에 네. 그렇다면은 조금 잃어도 그 엄청난 양은 거의 뭐 남아 있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많이 저장할 질량이 작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를 정말 적게 쓸 테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양은 엄청나다고 하면 거의 효율이 10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생각은 어떤? 이론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근데 거의 사실 현실에서는 에너지가 100% 에너지 효율이 100% 되는 어떤 기계라던가 장치라던가 생물은 없거든요. 사실 상당히 효율이 좋기로 유명한 게 광합성인데 식물의 광합성이 그 정말 사람이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도 잎사귀 하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만큼 효율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유일한 약간 거의 효율 100%에 가까운 반응은 물질 반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나면 빛이 되는데 그건 거의 100%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소설에 나오는 데 되게 디테일하게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교수님도 그 작품에 더 관심이 가지 않으실까 싶은데 정확하게 그런 맥락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스트로파지가 1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이고 이 세포가 되게 희한한 게 처음에 채집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적외선으로 보건 X선으로 보건 그냥 새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먹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흑채 같은 세포인데 알고 보니까 그 세포막이 약간 스텔스 전투기 같이 빛을 절대 투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모든 심지어 양자 터널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 차단되는 거죠. 양자 터널링은 뭐예요?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벽을 조그만한 입자들이
우연하게 가끔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양자 역학적 허용 같은 건데 네네.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작은 입자가 보일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철벽남, 철벽녀 할 때 그 수준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완벽하게 차단된 세포막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세포가 내부 온도가 되게 뜨겁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한 96도까지 물이 끓기 직전까지 이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에서 그 물 분자를 이루고 있던 양성자들이 쉬지 않고 충돌합니다. 가끔씩 중성미자가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중성미자는 되게 작아서 원래는 어지간하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세포 벽이 워낙에 철벽이다 보니까 중성미자도 안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태양같이 뜨거운 환경에 가면 양성자끼리 부딪히는 게 너무 빈번해져서 중성미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럼 그중에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진 중성미자들 중에 일부가 자기들끼리 쌍소멸을 합니다. 그때 적외선 빛이 만들어지고 그 빛은 벽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을 뿜어내는 운동량으로 이 작은 세포들이 거의 광속의 90%까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작품의 설명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저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저장할 수 있고 설정상. 그거를 빛으로 내뿜으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료를 쓰기도 한다.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그게 소설에 나오는 디테일한 설정인 거죠. 프로젝트 헤이메리를 그러면 광속에 가깝게 우주로 날려보내는 그 연료를 또 이 아스트로파지라는 미생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갔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스트로파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지구에서 배양을 해요. 맞아요. 0.1g? 뭐 그만큼을 가지고 발사포를 같은 걸 만들어요. 금속 1톤에다가 빵 쏘니까 순식간에 확 녹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물리학적으로? 제가 금속 1톤 뭐 예를 들어 금 1톤이 순식간에 녹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가 좀 해봤는데 보통 가정집이 한 이틀 정도 쓰는 전기량 2, 3일 쓰는 전기량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넣어야지 1톤이 녹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만한 이제 미생물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설정인 거죠. 네. 그게 가능은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어딘가에 저장만 하면은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되지만 이제 저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약간 손오공에 나오는 원두 아세요? 이게 뭔가 이제 먹으면 에너지가 초고율로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차는 그런 콩이 있는데 약간 그 이는 MC 제곱 버전의 원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MC 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는 MC 제곱이라는 그 수식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공부 잘하게 하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니까. 그 이는 MC의 제곱이 이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쓰는 데에도 쓰이는 공식이죠. 거기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의 광속의 90%까지 이제 추력이 가능한 이거를 개념인 거죠.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사람도 이는 MC의 제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결국 저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저희는 그 이런 물체, 이런 사물을 이루는 물체는 물체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다라고 딱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의미하는 건 결국 물질이 에너지다. 에너지는 물질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질량이 뭐 0.1g짜리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 0.1g에 해당하는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주 초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빅뱅 같이 이렇게 빵 터졌다. 그때 에너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처음엔. 근데 지금은 그 에너지였던 우주가 변하고 변해서 여러 물질들이 생겼잖아요. 뭐 수소가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이 된 거죠. 그때도 E는 MC 스퀘어라는 MC 제곱이라는 식으로 에너지가 어떤 질량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1g이라도 그게 다 에너지로 전부 다 100% 변한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죠. 광속은 엄청 크니까요. 광속의 제곱.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아스트로파지의 되게 극소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에너지로 바뀌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니까 이걸 연료로 써서 우주로 날아간다. 이런 설정입니다. 태양빛을 먹는 이 미생물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지구 온도가 5도 이상 낮아져서 빙하기가 오는, 그래서 큰일 났으니까 빨리 대책을 찾자 해서 헤일 메리호를 보내는 건데, 지구가 5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도 낮아지면 약간 추운 겨울이 되겠네. 그렇죠. 네, 여름에서 5도 낮아져 봐야 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5도가 실제로 낮아지면 지구는 어떤 현상을 겪을까요? 사실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지구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전체 평년 기온이 다 5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계속 1년 내내 네. 봄은 오지 않고 그냥 추운 겨울, 더 추운 겨울, 조금 따뜻한 겨울, 추운 겨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지구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구의 온도가 5도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는 지구에 비춰지는 태양빛의 에너지가 1%에서 2%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태양빛의 거의 10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줄 거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면 지구 생태계가 그 새로운 저온의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또 수억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 입장에서는 또 절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직전에 있었던 빙하기가 네. 딱 지금 한 4에서 6도 낮았다고 해요. 평균 온도가. 예. 그래서 근데 그때 해수면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 낮았다고 합니다. 120m나요? 5도가 바뀜으로써 이게 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제 북극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얼음이 커지면서 물을 쫙 이제 다얼음으로 바뀌면서 해수면이 120m 낮아지면 이게 지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서 거의 특히 식물 세계에서 많이 변하면 이게 그 영향이 쭉쭉쭉 올라와서 포유류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구가 그런 위기를 맞아서 영화에서 그레이스 박사가 탄 헤일 메리호가 우주로 어쨌든 날아가요. 타우세티라는 항성이죠. 네, 맞습니다. 예, 별까지 날아가서 타우세티가 아스트로파지에 감염되지 않은 별이라서 네. 거기에서 이제 면역 체계를 네. 좀 연구하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12광년이라는 설정으로 나와요. 12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가도 12년 걸리는 거리.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류의 기술로 12광년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최현희 교수님. 예. 지금까지 만든 우주선 중에서 네. 가장 빠른 우주선이 시속 70만 킬로라고 합니다. 한 시간에 70만 킬로미터 가는.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70만 킬로미터면 달 다섯 왕복, 네. 달을 왕복하는 아, 한 시간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한 그 정도 시간에 되겠네요. 네, 네. 왕복하는. 70만. 네. 근데 이게 광속으로 표현을 하면 네. 0.065%. 0.65%. 퍼센트. 0.00065.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네. 이 우주선으로 12광년을 가려면 네. 몇 년 걸리나? 예. 를 생각을 해보면 약 18,000년 이상 가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계산도 굉장히 그 우호적인 계산인 게 네. 만약에 이 영화에서처럼 실질적으로 그 곳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면 정박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감속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쫙 내달려서 스쳐 지나가겠다라고 해도 15,000년이 걸리는 건데 처음에 가속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런 그 광년 여행을 하는 거는 네. 아직은 좀 요원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스트로파지라는 걸 이용해서 1g을 이는 MC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로 100% 효율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광속을 낼 수는 있는 거겠네요. 이론상으로는. 예전에 미국에서 조금 희한한 프로젝트를 했다가 이제 포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네. 그 핵폭탄의 충격파로 네. 계속 우주선을 밀어가지고 약간 준광속까지 가속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리온 프로젝트이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에 젊은 칼세건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로켓 뒤에다가 두꺼운 원 금속판을 붙여요. 그리고 얘가 우주 공간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계속 방구 끼듯이 뽕뽕뽕 하면서 그 핵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네, 거예요. 분사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빵 터지면 그 충격파로 우주선이 밀리고 또 밀리는 와중에 또 뽕 또 내뱉으면 또 그 충격파로 더 밀리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거의 광속의 뭐 한 1%까지 가속을 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쯤에 이제 한창 냉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하는 거는 금지한다 이런 조약이 생기면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던 거죠. 불행 중 다행으로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위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핵폭탄을 엄청 싣고 일단 지구 네. 대기권을 통과하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만의 실수라도 있으면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계속 주기적으로 빵빵빵 터뜨려도 광속의 1%를 네. 갖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거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네, 광속에 맞습니다. 가깝게 네. 간다는 거는. 근데 12광년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영화 속에서는 코마 상태로 이동을 해요. 냉동 수면과 코마 상태의 이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금은 어렵지만 네.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냉동 수면은 진짜 몸속에 있는 액체를 다 뽑아내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네. 이 얼려 놓았던 그러니까 사실상 동결 건조시켜 놓았던 신체에 다시 물을 주입해서 복원시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포 안에 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얼리면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세포벽이 다 파괴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결 건조 시켰다가 약간 그 삼체에 나오는 외계인들처럼 다시 적셔서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쭉 올라오는 티슈처럼 그렇게 이제 복원하겠다는 개념이고 근데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코마 상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물을 주입해서 장시간 재우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고 약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실제 우주 여행을 이렇게 떠난다고 했을 때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몇 광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 잠든다거나 아니 코마 상태에 있다거나 냉동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실제 우주 여행을 계획하는 뭐 나사 같은 곳에서는 네. 이런 연구가 되긴 하겠죠. 사실 어떻게 네, 연구가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사람을 태우고 뭐 몇백일까지 우주를 여행한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장기간 유인 우주 탐사를 하게 될 거라면 결국에 우주선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재워놔야 뭐 잠 잘 때도 영양소는 필요하지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밥을 덜 원할 거 아니에요. 네. 자원을 최대한 아낄 목적으로 사람도 약간 그 셧다운 시켜 놓는 이제 그런 목적인 거죠. 영화에서 동료 우주인들은 2명이 사망한 채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레이스 박사가 홀로 깨어나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망한 우주인을 동료 우주인을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떠나보내거든요. 장례를 치르듯이. 우주 밖으로 몸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궁금하거든요. 보통 영화에서는 뭐 바로 얼거나 아니면은 뻥 터지거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극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가면은 일단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단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먼저 이제 부족해지고 이제 가면은 공기가 없으니까 폐에 이제 세포들이 공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팽창하거나 해서 망가지고요. 이제 세포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끓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게 끓는 점이 저희가 이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 공기 안에서의 이야기거든요. 1기압일 때 100도에 끓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더 빨리 끓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면 세포 안에 물들이 끓기 시작하면서 점점 팽창을 하고 그럼 이제 몸이 부풀어 오르겠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분이 다 수증기가 되면서 네, 수증기가 되려고 하면서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차갑잖아요. 네. 우주는 그러면서 또 얼기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뭔가 좀 부풀어 오르면서 그대로 얼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주선 속에서 이제 혼자 남은 그레이스 박사가 타우세티 항성 네. 가까이 가서 외계 생명체를 만납니다. 로키라는 외계 생명체거든요. 로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이 외계인을 보고 돌멩이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형이 이 외계인들은 이제 그 에리다누스 40번이라고 하는 별의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행성의 대기가
굉장히 기압이 높고요. 거의 20기압에 가깝고 그리고 중력도 상당히 세고 대기의 온도가 거의 200도, 300도에 육박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하늘이 워낙에 짙다 보니까 빛조차 지면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시각 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아, 눈이 아예 없어요. 아예 눈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바위에다가 방사형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거미 같은 그 느낌으로. 불가사리? 불가사리. 네, 아. 이런 네. 느낌이고 다리가 5개죠. 네, 오방사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 발을 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빛을 못 보니까 천문학 같은 건 아예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엔지니어링, 공학 쪽에 아주 탁월한 문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그레이스가 만나는 로키도 이제 외계인 중에서 엔지니어가 직업인 과학자인 거죠. 사실 전 이게 제일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SF 영화에서 외계인을 조우한다고 하면 외계인이 보통 군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구를 쳐들어오는 그냥 외계인이니까 당연히 군인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실제 외계인을 만약에 정말 우주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 우주선 안에도 당연히 과학자가 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간 과학자랑 외계인 과학자랑 조우하는 이런 설정이 차라리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전쟁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우연히 자기 탐사하다가 너도 왔어? 너도 왔어? 해가지고 그냥 서로 과학자끼리 교류하는 이런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이 로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석 재질로 돼 있는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명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에는 우리 지구인의 생각에는 지구처럼 암석으로 된 행성에서 생명이 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목성이나 네네. 토성 같은 가스형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 디딜 땅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암석이 있는 행성에서 온 로키, 돌멩이 네. 생명체 네. 이런 설정도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가스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문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네. 이 로키가 살고 있는 행성도 암석 행성이긴 합니다. 다만 대기가 너무 두꺼운 약간 금성에 가까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꺼운 대기가 만약에 있다면 설령 지면이 없더라도 땅이 없더라도 그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부유 생태계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천문학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칼 세이건이었고요. 네. 미생물이 떠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약간 에어로졸 형태의 생명체인 거죠. 네.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인간은 중력이 없으면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지낸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왜 무중력 굳이- 상태로 우주에 나가서 계속 있으면은 뭐가 안 좋은 건가? 왜 중력을 만들까? 일단 사람의 몸 자체가 중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중력이 없어지면 일단 뼈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골다공증, 우주 골다공증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예. 그래서 우주 이제 탐사하시는 분들이 뼈에 이제 밀도가 많이 낮아지세요. 네. 오래 계시면.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굳이 중력을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근육도 약해져요. 근육이 저희가 이제 중력을 이제 거스르면서 저희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네. 굳이 중력이 없으니까 근육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서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액이 그러니까 몸에 이제 수많은 물들이 주로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게 중력이 없으면 또 이제 그 물들이 다 머리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머리 쪽에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체액이 많아지면서 네. 좀 붓는 거죠. 어. 붓고 그러면서 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눈이 피로해지고 뭐 그런 이제 신체가 확실히 중력 하에서 모든 걸 적응을 했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 좋아요. 그 우주인에게는 중력이 있어야지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네. 긴 로프를 꺼내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우주선 네. 전체를 돌려요. 네. 원심력으로 이제 인공 중력을 만드는 설정인데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중력이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게 사실 중력이라는 게 네. 저희가 뭐 힘,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긴다 해서 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죠? 힘인데 근데 저희가 혹시 물리 시간에 F는 ma라는 식을 배우셨고 그걸 기억하신다면 네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네. 그러면 힘은 결국 질량은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몸무게 같은. 네, 몸무게 같은 가속도예요. 네. 그럼 가속도니까 중력은 결국 가속도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뭐 줄 매달아서 뭔가를 삥삥 돌리면 얘도 가속도가 있거든요. 가속도면 괜찮아요.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내 몸이 느끼기만 하면 그리고 이왕이면 그 방향이 발밑으로 가는 방향이기만 하면 네. 우리 몸은 이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건 뭐 돌려서 생기는 힘이건 상관없어요. 아, 우리는 전체를 모른다고 가정하면 네. 똑같이 느낀다 이거죠. 네.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네. 하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원심력이. 그 원심력을 중력의 크기랑 똑같이 맞출 정도로 회전을 시키면 회전 속도를 그렇죠. 높여서 네, 우주 공간에서. 네. 네. 그러면 그걸 중력으로 느낀다는 네, 거예요. 사람은. 몸이 이제 중력으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좀 편해지는 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그 속도랑 그다음에 추의 길이랑 이런 네.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놨겠군요. 네, 그렇죠. 맞춰놨겠죠.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 네. 야구공을 땅 이쪽에서 쳤는데 위쪽 천장으로 쭉 가가지고 아, 이 동그란 원통형의 네, 네. 예,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네. 위쪽 천장에 팡 유리창을 깨요. 거꾸로 서 있는 집 유리창. 그 맨 마지막에 공에 이제 올라가서. 그 블랙홀을 다녀왔던 주인공 덕분에 인류 문명이 좀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토성 근처에다가 이 우주 기지를 만드는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기지가 휴지심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돌려서 아. 휴지심 안쪽에서 인공중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제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때 그런 씬이 나오죠. 맞아요. 아, 그럼 그것도 원통을 계속 돌려가지고 돌리면서. 원심력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네. 그 사실 그 네. 원통 돌려서 약간 그 드럼 세탁기처럼 네.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제 중력을 만드는 게 되게 유서 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영화나 소설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인공중력을 만들려면 사실은 진짜 커야 돼요. 우주 기지가. 아, 왜냐면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네. 그 돌리는 우주 기지의 반지름을 한 2m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 키보다 살짝 높은 건데 그럼 제 머리에서 느끼는 중력 가속도랑 제 발에서 느끼는 중력 가속도랑 완전 차이가 날 거라서 아마 멀미가 날 겁니다. 짧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머리와 발끝이 엇비슷한 중력을 느끼도록 하려면 사실은 반지름이 상당히 커야 하고 아직은 안타깝게도 실제 실험으로는 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인공 중력을 만든 실험은 없어요. 그 옛날에 네. 우주정거장에서 생쥐 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생쥐는 아, 생쥐 작으니까 작으니까. 반지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네, 네. 그래서 생쥐 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챔버에 넣어놓고 빙글빙글 돌려서 네. 이제 생쥐의 뼈가 꽤 튼튼하게 유지된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는 했었죠. 쥐불놀이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줄이 짧으면 막 빨리 돌려야지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줄이 길면 천천히 이렇게 돌려도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줄이 짧든 길든 못 느끼나요? 그 회전력 같은 거 어지럽다고 느끼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머리와 발끝의 중력 네.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상태만 아니라면 그것만 그쵸. 아니라면 네. 뭐 만약에 바닥에 들어 누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죠. 비슷할 것 그쵸 비슷하게 느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눈만 가리면 네. 눈이 보이면 좀 네, 네. 원작자 앤디 위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았다 그래요. 그레이스와 로키, 외계인 로키가 서로 언어로 소통해가는 과정. 요걸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스스로 꼽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쭉 말을 내뱉어가지고 네. 그게 하나하나 전달되면서 네. 우리가 소통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로키는 화음을 섞어서 한 번에 빵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섞인 소리를 각각의 성분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방법이 실제 우리 인류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있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단은 원리인지. 일단 만약 빛으로 먼저 얘기를 비유를 해보면 무지개가 대표적으로 성분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무지개 태양빛은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무지개 보면 빨강부터 보라까지 쭉 색깔이 나뉘죠. 네. 그게 그 빛의 파장,
혹은 색깔, 혹은 주파수 별로 이렇게 쭉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빛의 색깔을 보는 건데 그거의 소리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리에도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이제 높낮이가 있는데 네. 그게 다 소리의 파장 혹은 주파수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로키라는 애는 여러 높낮이 있는 소리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이 그거를 성분별로 나눠서 저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실 아마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요즘 노이즈 필터링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이즈 캔슬링 예, 이어폰도 있고. 예, 그런 것도 결국은 이 노이즈의 주파수 혹은 파장을 펼쳐놓고 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쭉 주파수별로 펼쳐놓으신 다음에 예. 노이즈 부분만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면 특정 소리, 요 소리 좀 빼자. 그 주파수 빼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구나. 그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이지만 네. 우리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쓰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디 카페 갔을 때 여기 나오는 노래 좋은데 무슨 음악이지 하고 검색할 때 있잖아요. 음악 검색할 때에도 정확하게 이런 메커니즘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풀이의 변환이라고 그렇죠. 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복잡한 파형은 우리가 물결치듯 예쁘게 진동하는 사인 곡선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 것들의 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 되게 복잡하게 요동치는 어떤 음악이나 목소리를 우리가 다 쪼개면 수많은 사인파로 합쳐진 걸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술을 쓰는 거고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게 그래서 말하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오. 그 보고 피아노 싶어요. 네. 건반을 누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절묘하게 누르면 잘 들으면 사람이 진짜 언어를 쓰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그러니까 구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피아노 건반마다 파형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기계로 적당히 한꺼번에 막 이 누르고 빠르게 이제 조절을 하면 마치 How are you?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요. 사람 목소리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형으로 쭉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풀이의 변환으로 하면 주파수별로 딱딱딱 소리를 나누어서 네.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로키는 그걸 스스로 쭉 들어오는 아날로그 소리를 뇌 속에서 그러겠죠. 주파수별로 딱 나눠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소리가 섞여 있는 거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그러겠죠. 아마. 그럼 컴퓨터가 소리에 대한 컴퓨터가 머리에 내장이 돼 있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쪽 나라에서 빛이 없고 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 아마 기능이란 건? 일단 그 로키 종족은 시각 정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소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었을 거고 네. 사실 흘러가듯이 소설에만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그 설정을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네. 로키네 세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로키네는 되게 독특하게 진화해서 로키가 이제 돌멩이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기억을 그냥 결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수학에 능통하고 기억에 되게 능통해서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번 그냥 알면 그냥 계속 기억하고 있는 네. 거네요. 까먹지 않는. 맞아요. 그냥 그 장기 기억이 물질화되는 거죠. 부럽네요. 되게 부러운데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한번 본 그래서 그 영화 나중에 다시 보시면 거는. 네. 마지막에 헤어지려고 할 때 주인공이 로키한테 선물로 인간 노트북을 줘요. 이게 컴퓨터야. 그러니까 인간 컴퓨터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는 처음 보는 거니까. 내 머리에 다 있는데 내 머리에 다 있는데 이런 그래서 느낌으로 이게 들리는데. 휴먼 테크놀로지구나 하면서 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컴퓨터를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소리로 소통하는 것도 진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면 저장이 바로바로 되고. 분석도 하고 다시 곱씹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신기하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처럼 기록을 남겨서 진화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죠. 경험한 것들이 모두 머리에 남고 네. 다음 세대에 또 전해지고 그렇죠. 기록이 된 상태로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 작품의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명이 있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여기가 뛰어나고 여기가 모자라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키네 세계에는 그 지상에서 빛을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학도 없고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빛에 대한 물리학은 아예 그냥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월등하다 혹은 더 뒤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야마다 여기는 얘네가 잘하고 여기는 얘네가 잘하고 약간 이런 더 현실적인 설정인 거죠. SF 영화에서
우주와 외계 생명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까 지웅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들이 사람 유형의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에서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 그리고 물도 필요 없는 그런 외계인, 볼로 된 모양도 달라지고 되게 친숙하게 또 그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외계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쨌든 SF는 그 인간의 시대상과 문화적 맥락이 항상 우주에 그냥 투영되는 결과물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짧게 소개드린 것처럼 뭐 스타워즈 같은 그 시대 또 직전까지만 해도 약간은 제국주의적 역사나 문화가 그대로 이제 우주에 그냥 확장되었을 뿐이었던 거라면 최근 들어서는 또 지구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다원주의, 다양성이 이젠 조금씩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도 또 투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최근 애니메이션 중에 엘리오라는 또 우주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도 외계 생명체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상한 애들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체는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교훈을 우주에도 자연스럽게 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SF 영화는 우리의 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최미 교수님은 이런 변화들이 반가우실까요? 네,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또 저희가 그만큼 우주에 대해서 더 이해한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지구 중심으로 사실 외계인이 만일 그 우주에서 살고 있을 때 굳이 이 조그마한 지구를 침략해야 하는가? 여기에 뭐가 그렇게 있다고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지구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서 이 지구는 정말 넓은 우주에 정말 티끌같이 작은 거에 불과하고 우리 말고도 전혀 다른 어떤 생명체가 저 멀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과학 이야기를 하고 과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구인, 우리 인류의 생각들을 또 곱씹어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 얘기하면 매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다음에 또 두 분과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